여기가 맞나요? 네, 그게 근데 이게 좀 네. 여기가 왠지 목사님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서기가 좀 그러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은영입니다. 이게 뜨나요? 네, 이거 안 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상 첫 강의를 맡게 됐더라고요. 저는 오늘 강의 주제는 은퇴 후 꼭 알고 실천해야 될 금융생활 가이드인데요. 저를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7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오셨다고 들어가지고 뭐 광주 뭐 이렇게 먼 길 눈이 많이 온 곳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의 그 금융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 금융 소비자시죠? 금융생활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서민금융, 서민들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금융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이 행복의 수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7년 전에 제가 금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금융 소비자와 또 서민들의 금융과 그다음에 금융 교육과 경제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제가 한 50분 정도 주어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다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부터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 전국에서 모이셨을 때 이제 제가 사실 교회 강의를 다니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이제 우연한 기회가 돼서 어떤 교회에서 요청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했는데 괜찮으셨는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노인학교 연합 세미나라고 들었는데 다들 지도자 과정이시니까 아마 각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역할을 하시나요? 맞나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배워야 될 내용도 있지만 다들 이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50대부터 75세 그 이상들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체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떠는데 오늘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장소가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첫 번째 제 생방송이 그 백분 토론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데 오늘 이 자리를 항상 여기만 앉아 있었지 여기 올라와서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떨리네요. 네. 자, 100세 우리가 행복한 100세를 위해서 금융생활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돈 걱정 안 하시나요? 그러면 돈 걱정 안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죠. 네. 목사님 돈 걱정 안 하세요? 목사님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 자본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무리 그게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최소한의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최소한의 행복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런 데서 충분히 믿음이 있고 잘 해도록 믿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자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가면 그 아랫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왕, 그 다음에 진시황 아래에서 세 번째 그림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거든요. 예전에 60세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잘 살면 80까지 살다가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제가 한번 퀘스천 오프닝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퀘스천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27명의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을까요? 40세?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몇 세였을까요? 일단 일반인 평균 수명은 35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환경,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고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5세였는데 조선의 27대 임금들의 평균 수명은 42세였어요. 좀 더 환경이 좋으셨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 임금은 누구였을까요? 네, 영조 81세죠. 근데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이제 내려오는 우리 승정원의 일기들을 보면 절제된 식생활을 그렇게 하셨대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진수양은 자기 오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80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뒤에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장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진시황이 가장 오래 살고 싶어 했던 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한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특히 금융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잘 어떻게 금융상품을 잘 알아가지고 또는 이제 투자의 방식을 잘 알아서 돈을 좀 불리기를 건전한 방법으로 잘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전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다음날 일어나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융상품 나오는 것들 다 투자, 적금 이런 상품들을 다 저희는 모니터링 하지만 매번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없고요. 금융인들 자체도 은행에서 파라고 하니까 그 상품을 파는 거지 본인 은행원들도 사실은 이 상품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고 파는 시대입니다. 그냥 파라고 지령이 내려져요. 이렇게 팔아, 이렇게 마케팅해. 그러니까 ELS, ETF 이렇게 위험한 상품들의 펀드 상품들이 파라고 하는 대로만 이야기가 된 거지 진짜 이게 어떤 상품인지 모르고 구조화된 상품이 어떻게 되는지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을 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보면 자, 일단은요, 우리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예전엔 76세 시대예요. 우리가 보험이 80세까지 만기야라고 하는 시대에는 그때쯤 되면 100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지금 100세 보험이 나왔잖아요. 100세 보험이 나오면 사실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 좌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죠?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가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1, 2, 3, 4 하면 벌써 이 3분기 오면 50세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좌표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벌써 57세이면 예전 같으면 이쪽 왼쪽의 좌표를 보시면 3분기에서 마지막에 57세이고 76세가 수명이라고 할 때 19년 정도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57세인 경우에는 이제 아직 3분기도 초반기예요. 그리고 나서 100세 시대까지 산다고 하면 몇 년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43년. 그런데 최근에 은퇴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계속적으로 80, 90, 100세까지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벌써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제 또래 친구들은 기업에 있어서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0대 중후반 정도 되면 그걸 준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는 100세,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주변에 100세 넘으신 분이 많으세요? 많이 보세요? 흔치 않죠. 네. 그런데 지금 통계로 보자면요, 우리나라 2019년 기준으로 2018년 기준으로 100세 이상이 4,232명이시고요. 2019년 기준으로 5,100명. 지금 2023년 기준으로 6,922명. 7,000명 정도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많이 없는데 꽤 많아지시고 있는 거죠.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축복이긴 한데 자, 어떻게 살아야 오래 살면서 축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그림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의 연령이 80.6세예요. 그리고 여성은 86.6세예요. 근데 OECD보다 우리가 다 높아요. 보면 남성인 경우에 77.7세이고 여성인 경우에 83.1세거든요.
여성의 최장수국인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여성들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평균이에요, 평균. 옆에 제가 이 잔 루이지 칼망이라고 하는 분의 예를 들어 봤는데요. 이분이 122년 164일을 사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딜을 했어요. 한 60세 정도 됐을 때 내가 자녀도 없고 내가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남자 변호사, 젊은 변호사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너에게 줄게. 그 대신에 너가 나한테 한 달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을 나한테 매번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셈을 했죠. 어떤 셈을 했을까요? 아, 이분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 안 살고 그때까지 들여도 이 집이 나한테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본인보다 더 지금 오래 살 판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이분이 이제 80세, 그래 지금도 괜찮아. 90세 이제 딱 집값과 이렇게 막 바꾸었을 때 딱 맞는 시기인데 더 이상 사시면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더 오래 사신 거예요. 122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거나 굉장히 이제 그렇게 사시게 되면 평균보다 나는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평균이 80세, 86세니까 나 그때까지만 은퇴 자금 준비를 잘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그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사려고 예를 들어 저금리 시대에 애적금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자 상품을 사보자 이렇게 해서 펀드나 주식을 사보려고 금융회사에 방문했다라고 하면 다들 거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상품은요 위험하긴 한데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평균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평균 이수익률을 보였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평균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상품은요 무조건 10%, 15%, 20%의 수익률을 높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금리가 2%밖에 아닐 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고 떨어질 가능성은 없구나 이러면서 덥석 그 상품을 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ELS ETF 상품 봤을 때 독일 국채 금리가 한 번도 마이너스 0.2%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위험해도 나중에는 원본은 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률만 이야기한 거예요. 평균의 수익률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어렵게 모아둔 돈, 꼼쳐놓은 돈 다 이 일반 은행에서도 팔았으니까 일반 은행을 믿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몇 개 은행을 빼고 은행은 어떤 곳이에요? 나라 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민간 회사예요? 여러분 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 어디예요? 민간 회사예요. 그런데 민간 회사이지만 우리는 거의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은행으로 생각을 정말 하고 신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신뢰하는 거는 보험회사 신뢰 잘 안 하시거든요. 투자회사 신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은행의 김대리의 말은 우리 자식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믿어요. 우리 김대리가 그랬는데 이 상품 좋다더라. 너네가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식들이 이야기하면. 예. 그만큼 은행이 이제 민간 회사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의 삶에 금융생활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금융기관들이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걸 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독려하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설명을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불안전 판매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런 데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돈 엄청 많이 주죠. 이미 여기도 많이 계시고 퇴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단순한 비난은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금융자본주의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바꿔라고 저는 이제 제안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하면 해도 여러분 평균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주제 하나가 다 10시간, 대학에서는 10시간씩 가르치는 주제인데 제가 짧게 전달한다고 한들 다 습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이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가셔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평균 함정에 빠지지 마라. 평균의 수익률이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를 드릴게요. 그걸 가지고 가시고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강조해서 여러분들은 강의록을 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그래도 강의록을 그 정도는 드려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드린 거지 그 말씀을 다 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과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있어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오랫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얼마까지 예전에는 오래 살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오래 살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장수 위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 위험이라고 하는 거 무전장수, 유병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 자, 무전장수 뭐예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유병장수,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거. 자, 무업장수, 일하는 거 없이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독거장수, 관계가 없이 혼자서 오래 사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예전에 어르신들이 지금 앞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건강에 있어서 삶 이런 거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오늘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돈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좀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강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보시죠. 돈 없이 오래 살고 병을 가지고 오래 살고 일도 없이 오래 살고 외롭게 오래 산다. 이러면 진짜 노후 위험이겠죠. 이 중에서 그러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할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 돈 다 벌겠다고 열심히 나서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돈 많이 벌어요? 못 벌어요.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지 않아요. 네. 그거는 내가 뭔가 무능력해서만은 아니에요. 절대. 자본주의 시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위에 몇 프로가 깔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내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내공, 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내공이 필요한 것이지 재테크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여기에 투자하세요. 떴다방 요즘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엄청 위험해요. 유명한 사람들 얼굴 도용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미래 기술 혁신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투자의 고수들인 뭐 존일할지 누구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당장 투자해. 그러면 금리 몇 프로 줄게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그 피싱이란 거 아시죠? 보이시피싱 같은 거. 이제 뭐 전화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피싱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니 그다음에 이 페북이니 뭐 인스타에 엄청 돌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여기 상품에 넣으면 이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혹 빠져요.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빠지는 이유는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러하면 빠질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사실 이 시대는요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다 이건 돈 벌어. 자, 내가 여기 이 상가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상가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파는데 너한테만큼 이만큼만 받을게. 자, 요 아이템은 되게 좋은데 대박 날 수 있어. 근데 내가 다 안 하고 너한테만 줄게. 왜 그걸 너가 나한테 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이제 외롭고 힘든 시대예요. 왜?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쓸쓸하죠. 쓸쓸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특히나 나에게 우리가 진짜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공짜는 없다. 저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도 다 잘 새기면
사실 사기에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기에 당하는 이유는 일단 근본적인 이유들이 다 있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담벼락을 넘어본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매일 투덜거리면서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에게 돈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도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싼 거, 비지떡인 거, 또는 또 많은 이익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이 금리의 변화예요. 여러분 TV에 보시면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자, 금리가 올랐다 낮아졌다.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리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내가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일반 안전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금리가 0.5%일 때, 1%일 때, 2%일 때, 5%일 때, 10%일 때, 자, 2천만 원이 자산이 은행에 맡겨서 2배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 금리가 지금 2%일 때는요 35년 걸려요. 여러분, 2천만 원 돈을 은행에 맡기고 2%인 금액에 맡겨서 내가 4천만 원이 그 돈이 되려면 35년이 걸려요, 여러분. 자, 금리가 10%일 때는요 7.2년이 걸려요. 7.2년. 근데 지금 우리 어떤 시대예요? 2% 시대잖아요. 어떤 예금 투자 상품들도 잘해봤자 5%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금리 변동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가장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한지 그 중요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네.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무조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이 높으면서 위험이 없는 상품은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안전한 상품은 수익이 정해진 것이지 그보다 더 높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투자 시대이다 보니까 계속 떠돌고 있는 것들, 무용담들, 특히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에 학생들, 대학원생들이랑 수업했거든요. 제가 그때 5,000원이었어요. 비트코인 5,000원씩 다 나눠줬어요. 저도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과연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얼마예요? 비트코인 그때 5,000원인 게 지금 6,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6,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6,200만 원이에요. 네. 그 친구들 제가 5,000원 준 거 잘 놔뒀으면 지금 6,200만 원 가졌겠죠. 근데 저희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간에 핸드폰 바꾸고 뭐 하면서 그거 신경도 안 쓰고 다 날려버린 거죠. 네. 저도 그랬고요. 혹시 그 중에 한 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비트코인 하나에 6,200만 원이니까 0.1% 가져도 얼마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 나왔을 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런데 행태는 다 달라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회사 경영을 하려고 기업을 했어요. 그냥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편한데, 기업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 무용담이 정말 많아가지고 학생들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는 장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가 준 학자금, 집에 있는 그 자취방비 이런 것들 다 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회해야 되잖아요, 잃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거기에 눈이 뻘개져가지고 그 돈 만회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하잖아요. 청소년들 교회 학교 할 때 사실 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아이들이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데 정말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좀 파악하시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고, 이 친구들이 부모나 친구들한테 못하면서 계속 당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 나눠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나쁜 어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이들이 다 배워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중학교 내에서 애들 돈 빌려주는 거 해요. 대부업이에요. 해요. 대부업 나쁘다는 거 아닌데요.
내가 이거 너 돈 없어? 게임해야 되는데 이 돈 빌려줄게.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그냥 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떼이기도 하지만 에이 의리 없는 너, 신뢰 없는 너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자, 너 이거 금리 얼마야라고 해요. 요즘 애들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예. 잘 배웠죠. 잘 배우긴 했는데 왜냐면 내가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안 되죠. 장부도 쓰고 너 이거 꼭 갚아야 돼. 신용사회야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협박해요. 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해요. 이제 이런 게 이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내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한참 됐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사실은 통화량이 돈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 없어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에 갖고 있는 돈들이 잘 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돌아야 될까요? 자, 삶의 남음과 모자람을 연결시키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곳에서는 조금 이자를 주고 모자란 곳에 이 돈을 가져다가 국민들의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금융의 중개기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장 내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다 돈이 그냥 쌓여 있는 것들이죠. 왜? 돈을 밖에 내고 하면은 이자 내지 세금 내지 다 신고되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가장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금고 사업이에요. 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태국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도 사실 돈을 금융시장에 맡길 만큼의 그런 시장의 환경이 안 되니까 집안에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으로 최고의 금고를 안전한 금고가 불에 타지도 않는 금고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금고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돌듯이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많이 내놔야지 이게 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이랄지 취약계층이랄지 서민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가져가다가 가서 쓰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일들을 잘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정해진 금을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용사회인데 그런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돈을 35년씩 내가 그냥 나는 투자할 힘도 없고 거기에 돈을 벌 힘도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리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갑자기 10%의 금리 시대가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고민일까요? 기업인들은 고민이죠. 돈 빌려다가 했는데 계속 2%면 내가 계속 그 돈을 이렇게 하기가 쉬웠는데 운영하기가 쉬웠는데 10%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게 저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뭐 100개 이상씩 오피스텔을 샀어요. 돈을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레버리지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파산 지경이 엄청 많아요. 청년들이 주식시장이 잘 되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10년은요 자본시장이 엄청 잘 됐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이제 어려워요,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돈 벌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서울에 집안 사면 힘들다. 저 진짜 어떤 강연을 가도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서울에 집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 부동산 투자 전문가 아닌데 서울에 집 사야 돼요? 마지막 기회라는데요. 지금 어떤 상품 해야 돼요? 이런 것만 물어요. 비트코인 사야 돼요? 이렇게만 물어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나는 돈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정도까지만 벌면 나는 나를 부자라고 인정하고 만족하고 살아야 되고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은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충족 자금을 우리 가족과 어떻게 합의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단 일도 안 했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수익이 많이 나는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까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심때 만나면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더라. 우리 부인은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재테크를 잘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더라. 저희 남편이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중년의 남성이 되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경제 전문가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의 재테크는 뭐야? 이렇게. 왜 저는 부동산에
남편과 결혼하면 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언했거든요. 죽어있는 땅에 투자를 해. 차라리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계속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명목상으로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 부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그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 제가 이랬거든요. 부러워하지 마. 그게 원래 돈이라는 게 생기면 명리학에 나와요, 여러분. 돈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를 돈을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돈이 오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계속 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 3대 부자가 없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나의 삶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어떤 장수 위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합의, 나와 우리 가족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뒤에 은퇴의 삶의 어떤 4대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강연은 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관계, 건강, 일, 돈, 이 네 가지의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나는 돈은 많은데 다른 게 없잖아요. 불행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또 소용이 없죠. 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요. 외로워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나 돈 많아서 밥 산다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네 가지의 요소를 어떻게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균형 감각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제가 좀 시간상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무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불편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가게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소비 지출, 이게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소비 지출.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은 내가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영화관도 가고 뭐 이런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이고요. 음식물비, 뭐 교통비, 그 다음에 통신비,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주거비,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비목이니까 우리 가족이 또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불편하지 않는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양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 보셔야 돼요. 집집마다 다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필요한 자금과 그 다음에 이미 준비 자금이 너무 격차가 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은퇴 후에 예를 들어서 60세, 65세 이후에 물론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액티브 시니어들이니까 또 돈을 많이는 벌지 않지만 봉사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소득의 원천들도 많이 있어요. 국가가 제공하기도 해요. 자기 예전의 경력만 좀 내려놓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나는 한 달 동안에 매번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정해놨어요. 필요자금이. 그런데 그 자금이 은퇴 후에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격차가 크면 남아있는 동안에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돼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되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건 간소한 삶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돼요. 여러분 ESG 시대라고 하는데 ESG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요즘 기온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 우리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자,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이것들을 이제 기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블리스한 소비라는 게 많이
소비하고 사는 게 아니고 검소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검소한 삶을 이야기할 때 없어서 검소한 삶을 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돈이 있으면서 노블리스하게 격 있는 소비 생활을 하려면 이 환경 지구에서 지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은,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더 거창해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집에 소비하고 음식물비 사고 냉장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블레스적인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충분해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돈이 있다고 많이 시키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체면 중시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걸 어떻게 뚜렷이 알았냐면요, 미국에 처음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영어가 서투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남 앞에서 노란 코를 푸는 거랑 기침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실례예요? 문화적으로 볼 때? 기침은 그냥 해요. 물론 손을 가리긴 하지만 하는데, 코를 막, 노란 코를 내 앞에서 막 팍팍 풀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괜찮아요? 왜 저래 저 사람은. 그렇던데 제가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 튜터 강사가 노란 코를 막 완전 제 앞에서 막 엄청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익스큐스 소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침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실용주의들 애들이. 기침은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파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해요, 조금만 해도. 그런데 코를 팍팍 푸는 거는 나에게 미안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체면 유지의 사회이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저희는 그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문화적으로 그런 관행이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할 때 불편하신 것도 우리가 그런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디를 초대하고 어디를 사람을 모시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좋은 곳. 그런데 음식이 어떨 때 너무 많이 남잖아요. 네. 이런 거 지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어떤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간소한 삶의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환경과 우리 지구를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살 수 있게 하려면 환경을 지켜야 되고, 그런 사소한 출발에서가 검소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 지구를 살리는 일이 그닥 그렇게 어려운 일에서만 시작하지 않고, 그것이 가정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은퇴 후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 없이 그냥 내가 돈 버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면 집에 혼자 박혀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들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찬양도 해주셨고 노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엄청 큰 봉사이고, 식당에서 내가 요리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엄청 큰 봉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는 자체가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노후 은퇴 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일반인들보다 재무적으로나 또는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봉사할 곳이 없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관계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와 이 관계를 하고 커뮤니티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성당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많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들과 이런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강연들도 사실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이 삶에 대한 행복감이나 복귀가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제가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파산자인데 계속 그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파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파산이나 위험한 어떤 금융사기나, 적어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거,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금융사기,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 엄청 심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우리가 1980년대 조폭과의 조폭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금융사기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되는 판이에요.
제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잠깐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생 사기 근절 특위에 제가 들어가서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맞는, 저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하거든요. 교육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제도도 제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만들고, 최근에는 AI가 범죄가 돼서 체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교육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혼자 하기 너무나 버거워요. 교회는 다 있잖아요. 전 우리 나라의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지역 커뮤니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어떻게 예방하는지 저는 교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아마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줄게 이런 건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고 뭐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교육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균형 감각 있게 간소하게 자금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교육, 그 다음에 금융사기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교육,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는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측면은요, 저희가 그래도 고독하고 행복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다 멀리 떠나 있잖아요. 저희 가족만 봐도 다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저 서울, 남편 세종, 아이 외국 이렇게 살거든요. 만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의 삶, 이런 삶들이 굉장히 저희는 이미 축복받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삶에 있어서는 남들이 노력해야 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은퇴 후에 3, 40년의 뭐 단계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은퇴 후에 돈의 위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창업한다고 나섰다가 은퇴해서 창업한다고 나섰다가 돈에 대해서 이제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성인 자녀 리스크. 성인들이 빨리 독립을 못해요. 그래서 35살까지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부모님들 밑에서 있는 게 좋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은퇴 노후 자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녀에게서부터 자녀들이 우리에게 계속 빨대를 뽑고 있거든요. 이 빨대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녀로부터 이 빨대를 빼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독립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갈 것인가. 그래서 혹시나 너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꼽게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좋지 않아요.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전히 결핍이 자산인 면이 있거든요. 조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충족되면 과감히 빨대를 빼시고 나가서 독립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녀보다 더 오래 사시면 돼요. 더 오래 살면서 계속 내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애들을 계속 케어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는 한은 빨리 빼세요. 빨대 빠는 방법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어요. 자녀 리스크. 자녀로부터 빨리 빨대를 빼도록 하고 자녀들을 독립시킨다, 이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노후의 생활에 있어서 현명한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뭐니 자산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소비 지출해서 부족하면 은퇴 후에 자산을 빼서 쓰지. 자, 여러분 한번 빼서 쓰기 시작하면요, 빼서 쓰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왜 어르신들이 돈이 있는데도 안 빼서 쓰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려주려고 많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봉사하세요. 그 자녀들은 안 물려주면 그냥 알아서 살아요. 또 독립심을 먼저 키워주시면 돼요. 자녀의 빨대를 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있더라도 4% 이상 매년 그 자기 자산의 프로스를 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재테크 재무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뭐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남은 시간이 12시까지 해도 되나요? 아,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소득 인출 시스템과 자산관리 시스템 두 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소득 인출 시스템에 있어서 소득이 들어오고 매달의 소비 지출이 나가는 통장을 자산관리 통장과 같이 가지고 있든지 아닌지,
사실 여러분 통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우리 통장이 없고 금융생활을 많이 안 할 때는 예전에 엄마들이 자 음식물비 봉투, 생활비 봉투, 자녀조금 봉투, 용돈 봉투 이렇게 봉투 분류를 해가지고 그 돈을 거기다가 아빠가 월급을 주면 다 넣어가지고 빼서 어떤 게 모자랐구나 여긴 조금 더 안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월급을 뭐 남편이건 부인이건 월급에 딱 돈을 넣어줬어요. 옛날 같으면 현금을 딱 노란 봉투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들이 밥상이 그래도 그날은 달라지죠. 공손해지시고 이러는데 요즘에는 통장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해서 통장에 딱 넣었는데 집에 오니까 밥상이 안 달라져 있어. 왜 그래요? 바로 신용카드비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달 투덜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통장 내가 오늘 돈 월급날인데 그러면 조금 반찬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을 내가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카드값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되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소비 지출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다 체크카드를 80% 이상 체크카드를 써요. 신용카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쓰고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그런 게 덜한데 진짜 요즘의 청년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그냥 오늘을 위해서 살아요. 내일은 내일에 나가 있는 거고 오늘은 오늘에 나가 있다가 이들의 이제 프레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키우고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사실은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따라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자녀들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사시는지.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관찰은 필요해요. 관찰을 하셔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이 아이가 어디에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를 알아채는 게 우리의 역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알아채시는 거. 돈으로 뭐에 대한 고통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어르신들이 최근에 보이시피싱 당하고 자기 주머니에 쌈짓돈에 있었던 2, 3천만 원씩 다 나가버리면 병 생기세요. 그런데 이럴 때 빨리 의논을 해야 돼. 자녀나 주변에 빨리 의논을 해서 신고를 하고 통장을 막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그걸 안 하셔가지고 다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병이 나시니까 이게 이제 생명과 건강에도 지장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면 빨리 주변과 의논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피하지 말아라. 사실 보이시피싱 피싱은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이 보이시피싱 피싱은 사실은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가져갈까라고 연구하는 사람보다 이거를 막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그걸 기술로 차단하고 그 방법을 홍보를 하고 난리를 쳐도 이들은 날마다 밥만 먹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신부장을 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대한대출이 해줄 테니까, 그게 다 광고예요. 해줄 테니까 퍼센트 낮춰줄 테니까 여기다 돈 넣어라, 내 신분증 다 보내라, 여기다 해라. 자,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너 취업에 당첨됐어. 이걸 다 알아요. 우리 핸드폰이 다 해킹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뭐 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딱 전화해가지고 어디 취업에 이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 만드는 거 중요하니까 네 거 사본이랑 통장 다 이렇게 보내세요 하면은 막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막 다 보내죠. 그런데 그거 다 보이시피싱이에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심지어는 그냥 저희 핸드폰 잘못해가지고 뭐 문자 눌러서 이거 상품권 왔다 문 열어봐라, 그 다음에 뭐 청첩장이면 우리 자녀분들 결혼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가 왔을 때 갔으니까 남들도 해야 되니까 자녀 결혼 시기가 되면 청첩장 오면 막 링크 막 누르잖아요. 그래서 해킹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손도 못 쓰고 그 해킹된 사람들이 그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가서 고민,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르신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통장 뒤에다 비밀번호 다 적어놔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 우리 뭐 있어요? 가족들 신분증 다 있어요. 주민번호 있는 가족들 신분증 다 찍어놓고 통장 비밀번호 다 적어놓고 그 안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다 보고 그냥 앉아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돈 다 빼가요. 하루 저녁에 1억씩 다 빼가요. 사례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보이시피싱에 막기 위한 것에 열이 나가지고 꽂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이 자산 규모보다는 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 자산 얼마 있어. 근데 다 땅에 묶여 있어. 팔지도 못하고 하는 돈이야. 이게 아니고 나의 현금 흐름을 잘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노후에 오랫동안 장수 위험에 살 때 필요한 충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돈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요.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다 전환하세요. 빨리. 그래야 자식들이 기대를 안 해요. 엄마한테 받을 이 집 내 집이야. 외국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외국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가서 금융착취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실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 많은 거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금융사기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자, 금융상품 판매자들이 불안전 판매해서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은 좀 있는데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서 내가 그 상품 했는데 갑자기 이 국제적인 불안정이 일어나면서 원금 손실까지 다 됐다. 원금 하나도 못 받았다. 이거 불안전 판매 금융사기라 해당돼요. 자, 두 번째 보이스피싱 해당돼요. 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오는 사기, 금융사기예요. 세 번째 뭐냐면요. 자녀, 지인들이 내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 돌봐준다고 하면서 엄마 통장 갖고 가서 내가 고동도 어렵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심부름하면서 이 돈 다 부모의 의사와 다르게 돈을 쓰는 거는 모두 다 금융착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친족 상도례가 있어서 부모가 고소하지 않는 한은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부모님들은 내 자녀니까 신고를 못해요.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숨어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로부터 받은 금융착취가 부모와 그다음에 남들은요 간병인가 양로원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나에게 돈을 착취해 간다고 하지만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없지만 가장 많이 부모의 돈을 착취한 대상이 아들입니다. 그 다음이 딸입니다. 그 다음이 간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자녀들로부터 이 부모의 돈은 내 돈이지 네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세뇌를 시키세요. 그리고 내 자산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다 처분하고 매달 소구둑이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시스템을 모두 바꾸세요. 여기 있는 지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다 매달 나오는 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달 나오는 소득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매달 나올 수 있는 소득을 얼마를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게 부족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서 혹시 국민연금 이제 여기는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기초생활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나는 굉장히 자산이 좀 있어 내가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믿을 만한 관리자를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믿을 만한 관리자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고 요 말씀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부족한 생활 자금은 주택용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하시면 돼요. 자, 3억의 주택이 만약에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받겠다라고 하면 매달 얼마 받냐면 별로 받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액수가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80세부터 내가 100세까지 사니까 나는 이 집을 80세부터 받겠다라고 하면 100만 원 훨씬 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내가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주택연금으로 충당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간소한 삶, 그 다음에 자녀 자금에 대한 사전 합의. 난 어디까지만 딱 할 테니까 그다음부터는 독립해라. 이렇게 하는 합의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금융상품 무조건 이익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하면 덥석 가입하지 않는 거.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가입하는 거. 이 국민연금은 185만 원까지인데요. 여러분 185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전용 계좌에 넣으시면요. 압류랄지 체납하는 것들을 여기서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돈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185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반드시 하라는 거죠. 모든 은행에 다 있어요.
가셔가지고 주변 은행에서 국민연금 받으실 때 안심통장으로 받겠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일반 은행 통장으로 하면 나중에 압류 받을 일이나 이런 게 생기면 다 빼 나가지거든요. 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생활은 지켜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에 대한 수급비에 대해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이렇게 반드시 정해놓은 전용 통장에 넣어놔야지 자녀들이나 또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압류당할 때 이 돈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융 착취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장수가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연금이 발달한 나라들일수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사실 영국이나 미국은 재조사를 다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상현상이네 이 돈을 자녀들이 왔지만 이 돈은 부모하고 합의돼서 빼내가는 인출이 아니다라고 감지하면 신고할수록 다 막아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까운 친척, 신뢰하던 간병인 이 사례는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고 실제 발생하는데 자녀들로부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고 소가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남아있는 30년, 40년 어떻게 살 거냐고 생각할 때 엄마 내가 모시고 살게 이 집 주세요라고 했는데 바로 연락 없어요. 자식인데도 그래요. 이거 여러분 엄청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막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 남았는데요. 1분 남았는데 얘가 멈춰버렸어요. 제가 뒤에를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1분 남았는데 멈췄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행복해지는 부의 감각이라는 페이지 이것만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은 자본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에너지 물질 중 무엇이 더 먼저이고 돈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했을 때 돈 벌려고 저희가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을 어떻게 희망 있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돈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이거를 교회에 가셔서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녹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써라. 그리고 공짜도 가격이다. 공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주의력이 결핍돼요. 주의력이 파산되면 불균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결핍 경제학이라는 곳에 뭐가 나오냐면요. 한 사회가 결핍으로 가는 것은 빈곤으로의 지름길이다. 그게 뭐냐면 계속 주의력을 갖지 못하게 사람들을 계속 바쁘게 하면서 뭔가에 집중할 수 없게 해요.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면 한 일에 대한 성과가 없죠. 그렇게 되면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워지죠. 다른 것들에 계속 유혹에 빠지죠. 이러면서 한 사회가 결핍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는 가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의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조금 중점하셔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교회에 가셔가지고 많이 여러분들께서 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